안녕하세요. 노다지 차트를 개발한 문가비입니다. 이번 녹화 방송은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에 관해서 녹화를 하고자 합니다. 차트에 대한 해석, 그리고 옵션, 그리고 업종별 지수, 대형주, 시가 총액 상위 순으로 한 20개 이상 그렇게 계속 보면서 어떤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옵션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녹화를 뜨고자 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가 330틱 차트인데 곡선 기준입니다. 시장의 어떤 기본 큰 추세 흐름, 목표치를 분석하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제 먼저 아침장에 대응하는 내용과 그 목표치를 어디까지 받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아침장 시초가가 0.78포인트인가 정도 떠서 시작했죠. 그래서 바로 순간적 판단으로 바로 매수로 붙였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혹자들은 이제 매수, 여기서 뜨니까 앞에 여기 물량에서, 그죠? 물량에서 저항을 받으니까 매도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매도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좀 더 튀어올리면 물타기 해서 매도를, 추가 매도해서 뭐 빠져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을 읽고 좀 크게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매수로 보는 게 원칙이죠. 매수. 바로 큰 흐름이 위로 목표치가 오늘 1호가 목표치가 어디까지다 그거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좀 많은 매매를 하지 않고 단기간에 아침장에 바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방향성을 크게 보고 진입해서 단타하지 말고 좀 크게 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방향성 매매 정원에 흔들림이 있더라도 방향성 매매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침장이 여기서 시축 가격이 형성됐는데 저는 이걸 기준해서 저항으로 보지 말고, 그죠? 여기서 매수라는 의미는 시가 바로 매수에서 의미는 여기 물량을 담고 어제 고점을 돌파해서 시작했죠. 어제 물량을 고점을 돌파하고 시작했고, 어제를 소급해서 보시면 옵션은 박스권 완전히 하향 이탈하면서 내리꽂는 흐름이죠. 콜은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이미 이 물량을 담고 올라왔다는 의미죠. 이 물량을 담고. 그러면 여기 물량은, 여기에 걸려있는 물량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시가 부분에서 바로 매수로 들어갔죠. 그러면 목표치를 어디까지 집었나? 아침부터 바로 422부근까지 간다. 그렇죠? 진입가에서 2포인트 이상 수익이 나올 것이다. 시가 부분에서. 그러면 그까지 보이는요. 여기서 차트 보시면은 이 거리의 중심축에서 보자는 거죠. 이 거리의 중심축. 이 거리의 중심축을 가격의 기준이 여기죠. 그죠? 이 정도 형성됩니다. 이 거리의 중심축 여기서 보자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만큼 중심축에서 밑으로 내려왔는 폭만큼, 요 가격의 폭만큼 이만큼 올라간다. 그럼 목표치가 420부분까지. P1, 우리가 뭐는 P1 부분 요 선까지 422부분까지 1차 상승이다. 그렇죠? 1차 상승이 422부분이다. 그래서 바로 아침장 시주가 부분에서 바로 대응해서 중간에 다시 힙소를 이렇게 크게
진입가 부분까지 내렸는데도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홀딩하고 420 부분에서 1차 청산했죠. 자, 이것은 요런 반등을 뭡니까? 레버리지 반등이라 합니다. 레버리지. 뭐 지금 뭐 시중에 책에 그런 레버리지 반등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르기로는 레버리지라는 것은 지렛대죠. 레버리지. 지렛대의 원리. 이 에너지의 중심에서 내리는 만큼 대반등을 주죠. 여기서 개인들 여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라든지 물려 있는 사람들은 혹시 여기서 인데서 매도를 해가지고 오버를 했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컷 안 합니다. 물타기 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데서 컷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 버티기에 작전 들어갑니다. 레버리지 받는 적어도 이들은 와야 버티다 하죠. 컷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버리지까지.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심리가 여기서. 그래서 이걸 레버리지, 주식값을 빠지는 만큼 올라가는 것을 레버리지 받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차트 속에서 이제 이 큰 흐름이 굵은 선이 밑에 깔려져 있는 하나, 그렇죠? 하락을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굵은 트렌드 라인의 2차 트렌드 라인이 더군다나 어제 강한 장에서는 1차 트렌드 라인, 하방 1차 트렌드 라인 이걸 침범하지 않고 계속 올라갔죠. 그죠? 침범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죠. 그대로 이런 장에서는 매도를 봐서는 절대 안 된다. 매도는 보더라도 짧게 본다. 그러면 2차 목표차는요. 우리가 중심가 가격에서는 일단 지지 매수를 하려다가 패스하고 제자 진입이 이 부분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했죠. 다음 목표는 424 부분이다. 424 부분이다. 적어도 424 부분까지는 갈 것이다. 목표치는 강동가서. 그 폭은 보면 어제 등락폭하고 금일 등락폭하고 거의 비슷한 나오죠. 대한민국 지수는 하루의 등락폭이 4포인트 이상 정도는 거의 형성되죠. 1% 등락이 그러니까 200포인트대의 등락이 1% 등락을 넣으면 2포인트대 정도가 안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 지수가 400포인트대에서 이제는 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의 계속 400포인트대에서 계속 등락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00포인트 옛날에는 200포인트대가 심리적 지지선이 형성되었다면 지금은 400포인트대가 심리적 지지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죠. 아주 큰 세계적으로 큰 악재가 오지 않는 한은 400포인트는 쉽게 붕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의 등락폭도 지수의 퍼센테이지죠. 1% 등락이 나오면 4포인트 이상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가던 방향으로 계속가는 거죠. 그렇죠? 파동을 어떻게 만들든 간에 그러면 다음 목표는 424 부분이다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일단 틀고 장을 마쳤습니다. 갖고 있을 사람은 추가적인 수익을 내고 들 사람은 423 부분에서 내고 매매를 마치는 일찍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차트 속에서 들어있는 이런 마디는 뭔가? 그것은 제 차트에서 P1, P2 가격이 들어가 있죠. 트렌드 라인은 그 큰 흐름의 방향을 표현해주고 P1, P2, P3, 지지적 평균가 이런 것들이 그날의 지수의 방향 그리고 목표치를 표현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330T로 그 목표치를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목표치를 모르고 그 매매를 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진입해 가지고 어디까지 오를 것이다 매도를 해서 어디까지 내릴 것이다
그런 개념이 없이 우리가 당연히 매매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진입을 했는데 목표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죠? 물론 완전 틀려가지고 커다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목표치를 알아야만이 그죠? 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반대 신호 나올 때까지 계속 들고 있는 것도 답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최고 꼭지점에서 반대 신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늘상 반대 신호는 0.5포인트 정도나 이렇게 최고점에서 매도 신호는 최고점보다도 0.5포인트 정도, 최저점에서 0.5포인트 정도 이상 이렇게 튀어 올라야 매도 신호가 뜨고 내려야만 매도 신호 뜨죠. 신호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꼭지점에 매도 신호가 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목표치를 알아야 되고 또 진입을 우리가 목표치를 어느 정도 잘 안다면 진입 신호가 떨어지고 진입 가격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00% 정확하게 한두 티 오차로 계속 그렇게 진입을 할 수는 없거든요. 진입하다 보면 뭐 세팅 네티 오차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자기가 정확한 좋은 가격에 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30 이상씩 기본적으로 오차가 나올 수도 있고 크게 내동매매에 좀 빨리 진입한다고 내동매매에 잘못 걸리다 보면은 오차가 뭐 0, 5, 6 이상씩 이렇게 오차가 나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진입하면은 목표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그게 눈에 보이는 순간은 진입 가격은 아주 중요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서너틱 이상 오차가 나오더라도 장중에 110틱이나 이런 차트에서는 아주 정확한 110틱 차트에서 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정확하게 진입 못할 수 있죠. 이 매도 신호가 여기서 또 자, 박스 구간에서 지금 박스 구간입니다. 그죠? 매도 신호가 여기서 떴는데 중간에 5분선의 터치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죠? 터치를 정확하게 안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서 매수 신호 떠가지고 5분선 여기서 매수하고 아니면 여기서 놓쳤다면 새롭게 5분선이 새로 만드는 자리 이런 데서 매수 터치하고 갈 때도 있고 이렇게 터치를 안 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목표치를 안다면은 이게 그렇게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매수 신호가 딱 쓰는 순간 1차 옵션 여기고 2차 옵션 여기다. 놓쳐버린다. 여기를 놓쳐버릴 수 있죠. 그죠? 5분선 기다리다가. 그러면 1차 목표치를 돌파해서 조정 줄 때 5분선 부분에서 매수하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먹을 수 있다. 매도 신호가 여기서 발생했다. 여기서 매도를 주시면 1차 목표는 여기서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서 인도에서 매도를 했으니까 2차 목표 요 열십자 부분 2차 목표죠. 2, 2 자리까지 목표를 보는 거죠. 3차는 이 자리입니다. 그죠? 1차, 2차, 4. 그렇게 이제 박스 구간에서 목표치를 부여해 놨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매도 신호가 여기서 발생하고 여기서 급히 내리면 괴리를 했기 때문에 목표를 진입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쭉 뺐다가 튀어 오를 때 1차, 2차 목표치를 밑으로 찍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찍고 있을 때 2차 목표를 안 찍고 오면 좀 불안하지만 2차 목표치 아래로 찍고 나서 다시 반등될 때에서는 적어도 이 자리까지 이상은 노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단타라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급하게 내리면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오를 때도 못 따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자 0.3 이상씩 다 챙길 수 있는 거죠. 이런 데도 다 있는. 꼭지점에 매매를 하다 보면은 반대로 우리가 꼭지점 매매를 하다 보면 또 체결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가 고점이니까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더 튀어 올라 그러면 크다는 경우 있죠. 불안한 거죠. 그럼 여기서 버티기 하다 보면 더 가버릴 수도 있고 여기서
조정 먹고 더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이제 여기서 또 이 부분 같은 전저점 부분에서 이제 T입수가 모자리 가지고 전저점을 안 깨니까 매틱 모자리가 체기를 못 할 수도 있죠. 여기서도 매수를 전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기다리는데 체기를 못 하기나 그럴 수도 있죠.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꼭지점이면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버슈팅이 나와버리는 순간 컷을 크게 조여줄 수도 있고 체기를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장단점이 있죠. 추세가 터져버리면 뭐 대책 없이 손질을 계속 손질을 줘야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여기서 있죠. 대부분 뭐 꼭지점이면 저항 쪽에 매도를 붙는 자리거든요. 이쪽에 물량이 있으니까 여기서 매도, 진장에서 매도 들어가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렇죠? 시장을 보는 관점의 차이죠. 관점. 자, 그러면 제가 본 거는 레버리지 반등이 미치고 이기고 그 다음 반등은 여기까지다. 왜 그러냐? 박스 단위로 움직이니까. 모든 추세 흐름이 여기까지 시장이 이거는 옵션을 보고 좀 여기까지 목표를 잡았는데 콜 위클리 옵션이 427이 1.4 정도는 나와야 될 것이다. 저는 0.31까지 찍었죠. 터치를 2.3. 제가 0.32였습니다. 정확하게. 1.8 아침에 1.8 정도 찍고 0.3까지 0.312까지 빠질 때까지 제가 기다렸습니다. 왜냐 여기서 사가지고 오버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0.9 정도에서 일부 털고 세배 뛰겠죠. 10개를 사가지고 일부 털고 나머지를 홀딩하다가 이 부분에서 다 털었습니다. 1.2 정도 4배 정도 나오죠. 네이버 옵션이 가격을 차트 보고 위클리 옵션을 차트를 보고 이번에 어제 사력이 매수했는 세력들이 시장을 끌고 올 때 어느까지 목표치까지 갈 것이다. 한번 반등을 주면 최소한 5배 정도 보통 움직이는 경향이거든요. 1.4 정도 0.3이니까 1.5 1.4에서 1.5 사이까지 간다. 3, 5, 15 극도로 옵션이 프리미엄을 죽이는 가격 그래서 5배 정도를 계산했죠. 그리고 그 정도 324까지 나와야만이 옵션이 그 정도 가격이 나오고 그리고 또 박스 시장은 박스 단위로 움직이죠.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박스 단위로 움직이는 경향이죠. 이 박스죠. 이 박스 폭 도 묘하게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박스 단위로 그리고 거래량이 되지 거래량이 되지 꼭지점 매매하다 보면 계속 물타기 하게 되거나 우연찮게 꼭지점 매도를 했더라도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고점놀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시세가 꼭지점을 찍고 이거 트렌드 라인이죠. 추세가 쭉 터지고 꼭지점을 찍고 내려오더라도 2차 트렌드 라인 이걸 깨지 않죠. 이 부분에서 매수를 봐야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한번 찍고 올라와가지고 방향을 틀고 한 뒤는 이 라인을 깨지 않습니다. 이 라인. 제 트렌드 라인이 그 기존 볼렌저 밴드하고 다르죠. 추세 구간과 그 수렴 구간을 다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자, 이거는 고점들을 왜 하느냐? 여기서 잡았던 세력들이 바로 한 방에 꼭지점고 팍 빠져가지고 밑으로 쭉 빠지느냐? 그렇게 못하냐? 단순히 물량을 다 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는 세력들이 고점 놀이하면서 콜은 정리를 하고 선물은 계속 박스 돈으로 왔다 갔다 놀이하면서 고점 놀이하면서 옵션만 정리하는 거죠. 그게 시장의 선물과 옵션을 계속 인지해서 움직이는 거죠. 혹자들은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매수를 했죠. 매수를 하고 주식은 팔았습니다. 그렇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사고
선물도 조금 매수를 했죠. 개인들은 지수가 오르니까 주식을 대량으로 내다 팔는 기능이 많았죠. 6천 이상도 파는 걸 알고 있는데 기관들은 샀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내리면서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 현물 매도를 했죠. 그런데 외국인 전체적인 우리 시장의 그 어떤 이런 흐름들은 크게 시장을 분석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파니까, 기관들이 사니까, 이렇게 그냥 그 뭐 관심사항이니까 한 번씩 보기는 저도 봅니다만 또 제 DDD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별 저는 시장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외국인들도 뭐 한두 명이 아니고 그죠. 외국계 증권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관들도 두신도 있고 정근도 있고 정근 중에서도 뭐 정근사가 한두 개입니까? 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니까. 개인들도 한번 보세요. 개인들이 한 10명 모으면 다 10명 다 10명 전부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거든요. 시장을 부는 방법도 다르고 시장을 분석하는 접근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꼭지점에서 또 매수 이런 청도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매수하는 사람도 있고 이 바닥에서 매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간다고 매도를 치는 사람, 더 간다고 매도를 치는 사람, 결국은 인디어서 매수를 간다고 매수를 했다가 버티다가 한 번 더 빠져버리니까 오후 2시 되니까 마음도 불안하고 해가지고 이어서 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모든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사람, 매도하는 사람이 다 있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아마 매수를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해가지고 가는 척 하다가 일단 쑥 빼버리니까 잠깐 쑥 빠져버리니까 버텼죠. 1포인트 정도 더 이상 밀렸는데 버티고 더 이상 이건 깨지 않을 거다. 뭐 가더라도 이 정도 오면은 추가 진입해가지고라도 빠져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반등 나온다. 외국인들 그렇게 매도 치는데도 이건 장 자체가 그렇게 옵션이냐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버텼죠. 그래 며칠 오후에 튀어오를 때 이 부분에서 정리했죠. 1포인트 많아졌다 1포인트 플러스 내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런 거 버티기 이야기죠. 뭐 1포인트 정도는 스몰 매도 1포인트 정도는 뭐 버티셔도 좋아야 됩니다. 컷 해야 될 자리에서 컷 해버리면 매수해야 될 자리 부분에서 컷 해버리면 그거 또 이미 이어서 순간적으로 팍 빠져버리니까 그죠. 뭐 0.5 정도 컷하니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기다리는. 자, 정확한 자리에 꼭지점 매매하다 보면 좋은 가격에 진입해가지고 꼭지점 매매하다 하려고 그러다 보면 또 그런 어제 같은 그런 경우도 나오죠. 또 뭐 늘상 인간은 매수는 가능한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고 매도는 제일 꼭지점에서 매도를 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심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현재 신호가 매수인데 꼭지점에 매도 하다 보니까 자꾸 인데서 매도 전 거점 인데서 매도 들이대고 좀 가는 척 하다가 툭 밀리고 컷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신호에 준하다 보니까 또 신호는 좀 늦게 뜨니까 뭐 예를 들면 신호에 준해서 매도하다 보면 인데서 매수하면 얼마 좋겠습니까? 그죠? 공격적으로 이 채널 쓰는 부분에서 터치할 때 매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거 깨면 뭐 컷한다 생각하고. 그러나 그 원칙보다는 못 묶더라도 이만큼 못 묶더라도 좋습니다. 5분선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올 때
요거라도 묶고 빠져나가는 게 좋죠. 이런 요 저점 부분에서 매수 받아가지고 더 뺐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빠져버리면 크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보다는 요 저점 상저점 요 저점 부분에서 여기서 매수 받아가지고 가는 척 하다 받았는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커내버리면 그보다는 확실한 자리 여기서부터 꼭지면서 이만큼 내렸지만은 반등 줄 때 5분선의 저항 라인에서 매도를 쳐가지고 이만큼이라도 묶고 가는 게 좋다. 매수 신호 뜨고 여기서 매수 못할 수 있습니다. 올라쳐가지고 내려올 때 5분선 부분에서 지지되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만큼이나 묶든 이만큼 묶든 그죠? 1차 톨바했으니까 1차 2차까지 한번 요 묶고 요거도 0.5 이상 되잖아. 묶는 게 더 중요하죠. 손실의 위험보다는 100% 묶는 게 좋다. 이어서 매도 신호 떠가지고 튀어오를 때 이 5분선 부분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이만큼이라도 묶는 게 좋죠. 꼭지점 매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저점은 제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거나 그래서 이거 더 올라버리는 게 크다고. 확률 높은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박스 구간에서는 0.5 정도 그게 이제 수익의 한번 진입할 때 언도 0.4, 0.5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추세 구간에서는 또 다르죠. 추세 구간은 신호 뜨지고 나서 진입해도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진입해도 늦지 않다. 늦지 않다. 그죠? 예를 들면 이 신호가 매수 신호 떴습니다. 여기서 떴습니다. 올라가지고 내려올 때 인데서 매수해도 그죠? 이걸 터치하는 지지 않나 계속 매수를 본다. 5분선 계속 매수 공격을 하면 크지 안 나갑니다. 얼마를 목표치를 뭐 우리가 여기서 진입했다면 요 좀 해먹고 또 이어서 진입해서 또 먹고 또 진입해서 먹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목표치를 또 330도로 본다면은 이 단타를 하지 말고 쭉 끌고 갈 수도 있죠. 내가 그냥 큰 목표치를 보면은 중간 N자로 작은 N자로 이렇게 힙수가 나오더라도 번질 수 있는 힘이 되죠. 자, 오늘 강의는 목표치를 주로 보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일단 이렇게 보시고 레버리지 받는 걸 설명했습니다. 거래량 대칭은 아니면 바닥에서 물량을 담고 확 보고 올라갈 때는 고점 노래도 길어진다는 거죠. 그건 뭐냐? 거래량의 대칭이죠. 거래량의 대칭. 여기서 물량을 박스권 위에 올라오는 하다가 내려앉아 버리니까 이것도 매도가 이긴 여기서 박스권에서 매도가 이기는 셀이잖아. 매도가. 그러면 이만큼 폭 찍고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거래량을 이렇게 많이 형성되고 나서 이만큼의 거래량을 여기서 만들고 나서 올라가는 거죠. 그죠? 물량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 물량을 새롭게 매도했는 걸 다 정리하고 또 매수로 전환해야만이 저희들은 반등을 주게 되죠. 숨어있는 매수 세력들이 이 자리를 기다리다가 신규로 매수할 수도 있고 매도로 끌고 왔던 세력들도 그 시장에 더 이상 매도를 하지 말고 뭐 정리하고 매도로 정리하고 매도량을 늘리면서 선물도 어느 정도 포지션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거량의 대칭을 이루어야 된다. 거량이 이만큼 만들어졌으면 고점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만이 또 새로운 방향이 이루어지는 거죠. 강하다면은 수렴을 만들면서 한 번 더 또 올려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역시 더 박스권을 만들 생각이라면 요소 해가지고 또 이 물량만큼 또 거량이 고점놀이 하다가 또 내려앉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 옵션이라든지 이런 걸 봐줘야 되고 자 그리고 아까 DDD 얘기를 했는데 옵션은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 외국인이 뭐 매수를 한다 기관이 매도를 한다 선물 매도를 한다 뭐 매수를 한다 이런 것 쪽으로 접근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옵션은 오로지 전체적인 합산의 에너지가 옵션의 전체적 합산 에너지가 상방을 가리키느냐 이분물에서 상방을 가리키느냐
하와 날개. 이 건을물, 거의 지금은 유월물이 거래되고 있는데 유월물은 아직 만기일수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가 없죠. 적어도 만기일이 뭐 10일 정도, 11일이나 9일 사이 정도였었지 큰 폭의 방향성을 잡는 이양인데 브레미미 급두로 죽었을 때 그런 이양이 있는데 지금은 큰 흐름 자체는 옵션의 큰 에너지 자체는 콜이 윤이죠. 유물 자체가 푸시 나올 크게 푸시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박스권 내지는 상방입니다. 상방이고 단기적으로 일주일의 매매에 보이시는 위클리 옵션을 전체 합산 에너지를 분석하는데 위클리 옵션도 일단 현재로서는 어제 종가 기준에서는 위클리 옵션이 일단은 그 콜이죠. 콜이고 콜이 한 66 정도, 65 정도 되고 나머지 푸시 35 정도 콜 에너지가 좀 강하죠. 위클리 옵션은 큰 흐름 단기 일주일의 어떤 방향성이기 때문에 뭐 주간 평균 가격이 위냐 아니냐 지난 이번 주의 평균 가격이죠. 이 위냐 아니냐 그 기준 어제도 보면은 아침 시초가 금주 평균선이 위로 딱 올라서는 순간 매수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어제 내려오다가 어제 월요일이 아랫게 월요일이고 어제는 금요일이죠. 어제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 시가가 위클리 옵션 위로 딱 주간 평균 가격이 위로 올라서면서 또 시작했지만은 다른 지표 어떤 그 레버리지 반등이라든지 이런 목표치를 보고 위로 끌고 가는 거고 옵션도 이제 그 어떤 뭐 진장 시작 되면서 그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죠. 위클리 옵션의 에너지도 완전히 이제 일단 극도로 그 옵션의 방향은 극대로 한쪽으로 심리적으로 시장의 군중 심리가 극도로 한쪽으로 쏠렸을 때 그 반대 방향으로의 포지션에서 옵션은 대박이 나오죠. 그렇죠? 그 경마도 그렇잖아요. 경마도 보면은 뭐 6개 말이 1번부터 뭐 6번 말이 쭉 달리게 됩니다. 그 중에 과거에 뭐 성적도 좋고 아주 잘 달리는 뛰어넘는 말이 있고 계속 성적이 부진한 말이 있다. 계속. 그런데 우리가 보통 찍을 때는 뭐 성적이 좋은 말에 찍어가지고 그 자기 이긴데 배당되는 돈은 적지만은 이길 확률은 1등 될 확률은 높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확률이 낮은 성적도 나쁜 말에 우연히 뭐 작은 돈을 찍어 붙는데 자기인데 배당 돈이 만원 찍었던데 몇백만 원 정도 찾을 때가 있죠. 리스크는 크지만은 뭐 돈 만원 없다 생각하고 거의 확률이 없는 그런 성적 부진한 말에 찍었는데 늘상 꼴찌할 수 없잖아. 뭐 미친 듯 하고 달려가지고 1등 해버렸다. 그저 옵션도 마찬가지죠. 군중 심리가 극도로 한쪽으로 하락이다 할 때는 그게 반대 방향에서 대체로 극도로 반대 방향에서는 그 프리미엄이 극도로 죽으니까 그죠? 옵션의 프리미엄 외과 쪽의 프리미엄이 극도로 죽으니까 숨어 있는 세력들이 뭐 하방으로 강할 때 몇수로 그 포지션을 구축하기 쉽죠. 모두가 뭐 매도를 외칠 때 옵션을 뭐 상방으로 구축하기 쉽죠. 돈이 있는 세력이라면.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죽이고 자기는 그 주장을 들고 콜 여기가 쓱 쓸어 담고 스물 몇 수로 담아가지고 싹 끌어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엿먹인다 그러죠. 엿먹이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도 하죠. 우리는 그 세력들이 누군가라고 누구이라고 알지 못합니다. 숨어있는 어떤 세력
시장에 그렇게만 우리가 그거 알 필요 없죠. 그 심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심리가 차트 속에 다 숨어 있고 옵션에 숨어 있는 거죠. 시장 분석, 옵션의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차트 속에 레버리지 반등 그리고 맥점 자리가 어딘가 B1, B2 자리가 어딘가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대충 방향성을 맥점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물론 100%는 아니죠. 제가 1차 부분은 429분이었는데 3틱 정도 5차 나왔죠. 그렇죠? 2차 목표는 424라고 했는데 4틱 정도가 5차 나왔습니다. 4틱 정도 덜 찍었죠. 5차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 먹을 수 꼭지점 탁 찍을 때까지 기다려집니다. 적당한 가격에 오면 트는 게 원칙이죠. 좀 더 먹으면 어떻고 적게 먹으면 어떻고. 꼭지점이 정하게 찍는 부분 없죠. 그래서 그 부분 오면 일단 틀어준다. 자, P1 돌파하니까 이 마디만 다음 돌고 돌파하니까 다음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옵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흐름에 시장의 경계심이 강하면은 절대로 하락이 안 나옵니다. 시장이 일반 대중들이 더 간다고 어칠 때 경계심을 풀 때 그때 돈 있는 세력들은 시장의 하락을 준비하겠죠. 그렇죠? 큰 하락을 준비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중간중간에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악재일 뿐입니다. 시장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넘쳐나죠. 금리가 내리죠. 금리 내리죠. 그죠? 거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몇 조 단위로 전 세계적으로 몇 조 단위로 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경을 편성한 게 얼마 안 됩니다. 뭐 자꾸 야당에서 막 떠들고 뭐 돈으로 정치하느냐고 자꾸 떠드는데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고 우리나라 푼돈은 뭐 매년 어느 정권이든 매년 추경으로 편성된 건 15조 이상은 다 돼요. 추경 플러스 추가로 편성한 돈이 작년 한 해에 20조 이상 넘지 않습니다. 별로 안 풀렸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세수가 덜 장기적으로 기업의 세수가 적게 거둬들이기 때문에 뭐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있지만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이래가지고 세수라든지 우리 경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에 제일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 자꾸 욕을 하는데 저는 실제로 세계적인 경기가 뭐 유동성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경단위를 불렸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작년 한 해에 바이든과 정부까지 해가지고 이게 풀리는 돈이 한 사람당 제가 뭐 오늘 뉴스에 분석했는데 한 사람당 350 우리나라 돈으로 350만 정도가 풀렸어요. 네 명 가족당 한 1,300~1,400만 원. 한 가족 4명이 한 가족이라고 봤어요. 1,300만 원. 작년에 개인적으로 풀린 우리나라는 개인인데 돈 풀린 돈은 한 50만 지역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30만 원에서 50만 원밖에 안 풀렸어요. 미국 같은 경우 350만 원 풀렸습니다. 한 사람당. 거기다 기업 지원에다가 돈이 엄청나게 풀렸고 미국 인구가 3억인가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5배 되는 인구인데 얼마나 많은 돈이 풀렸어요. 그리고 독일하고 영국, 프랑스 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다 많은 돈이 풀렸습니다. 이제는 그 돈이 국경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중국이든 일본이든 서로 돈은 국경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앉아서 매우 뭐 미국 주식도 살 수 있고,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 앉아가지고 우리나라 주식도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다 중국인들 우리나라 가서 부동산 쇼핑하고 다 하잖아요. 돈의 국경이었기 때문에 전세적으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을 움직이고 있고, 그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한 5천억 정도 부동산 사버리면 샀다고 가정한다면, 그죠? 그러면 5천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팔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팔아낸다는 5천억이라는 돈이 그건 부동산 돈 팔았으니까 5천억이 새로운 유동성이 생기잖아요. 그 돈은 그 사람들이 부동산 팔고 그거 가만히 은행에 잠가두겠습니까? 주식을 투자하든 다른 부동산 살라고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그게 유동성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 어떤 정치가 와도 쉽게 끊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좀 주식 얘기하다가 영이 엉뚱한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한 상태에서 그 돈이 갈 곳이 없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주식시장으로도 몰리고 또 실체도 없는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에서도 몰리고 그렇습니다. 돈이 넘쳐나는 거죠. 뭐 부동산도 뭐 다 꾸준히 오르고 주식도 모든 종목이 꾸준히 오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는 꼼짝도 안 하는데 특정 지역은 많이 오르고, 주식시장도 어떤 종목은 계속 내리는 종목도 있고, 어느 순간은 꼭지 잡고 어느 종목은 꼭지 잡고 계속 하락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고,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10배씩 나오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이 종목 저 종목 막 갈아타면서 투기 종목이 나오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돈 있는 아저씨들은 투기로 뭐 땅 살 만한 장소가 없느니 물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를 건절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고, 그렇죠? 단지 제재를 하는 뿐이죠. 투기를 제재를 할 뿐입니다. 그렇죠? 어느 시대든지 투기는 있을 수밖에 없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렇죠?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재를 할 뿐이지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뭐 완전히 뭐 선비처럼 투기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 뭐 정도를 긋고 뭐 공무원으로서 아주 정도를 긋는 사람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찾기가 힘들죠. 평생을 살아가지고 지금 뭐 현재권에서 임명하는 사람들이나 뭐 위정전임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 건도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거 없습니다. 황희정선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다가 그런 게 한 건도 없이 자유한 딱지, 교통 벌칙금 한 것도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현 정부는 뭐 2003년도 이전에 그런 이제 그 분산 전환 위장전이 문제 있는 부분 그 이전 거는 봐준다고 좀 패스하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일단 이런 그 유동 뭐 말이 자꾸 엉뚱한 셈입니다만은 유동성 장세를 막을 수 없고, 또 분석하기 계속 오르고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그죠. 이게 뭐 유동성세가 넘쳐나고 이게 단계적으로 이제 계속 성장을 하는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는 계속 꾸준히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뭐 합의 계획을 몇십 년 안에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게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어떤 현물 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꾸준히 오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의 금리는 뭐 거의 제로 베이스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있어도 디플레이션은 없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의 뭐 돈의 가치가 오르고 막 내리 뭐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막 내리고 주가가 내리는다면 그건 디플레이션이 나오죠. 임금도 개인 최저임금이 내리는 순간, 최저임금이 내리는 순간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공황 상태가 오고 경제가 망하는 겁니다. 계속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성장이거든요. 임금 자꾸 노동자들은 임금을 올리라 그러고 올려달라 그러고 올리니까 또 물가 오르고 물가 오르니까 경제적 또 뭐 공산품 가격이 다 어떤 소비재들이 다 가격이 오르고 또 생산 물가 오르고 또 근데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 오르니까 돈 쓰고 나니까 남는 거 없고 그러니까 또 다음에 또 물가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또 임금비 올려달라 그러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 그러면 결국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고 돈은 풀리고 그 뭡니까? 그러면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경제적으로 계속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성장하는 거죠. 디플레이션 되는 순간 망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부동산 또 가격도 전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이렇게 뭐 만만하게 꾸준히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지역이 다 전국의 전 지역이 다 골고루 꾸준히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부동산 보유하면 되니까. 그런데 안 그렇죠. 특정 지역에만 오르고 또 특정 시기에만 오르는 거죠. 88 올림픽 때 전두환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난리 났죠. IMF, IMF 터지고 금리가 순간적으로 20% 때도 있었습니다. 98년도. 부동산 가격도 완전히 바닥을 찍고 2000년도 IMF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정치 시절에 엄청 급등을 했죠. 금리가 계속 내려오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어떤 규제도 그 돈의 힘에서는 어떤 규제도 통하지 않죠. 어떤 규제를 하더라도 안 통합니다. 그냥 규제를 적절하게 잘 하는 정부는 적절하게 규제를 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힘에는 당할 자가 없죠. 어떤 아까 얘기했죠. 그 돈은 이미 IMF 이후에 금융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다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돈의 힘이 돈은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융성이 어느 나라에 미국에 돈을 풀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적절하게 규제를 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 노무현 정부 시대에 엄청 올라 버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또 그 당시에도 전 세계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러면 몇 년간 또 잠잠하잖아. 그죠? 오히려 박근혜 정부 시절은 부동산 가격이 이제 너무 침체가 들어가니까 규제를 풀고 그죠? 대출 받아서라도 뭐 아파트를 사라고 이렇게 견장을 할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이, 이 금리가 이제 그 이후에 또 미국이 한 단계 더 금리를 내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고 투기 세력들이 숨어있는 수비 세력들이 또 일시적으로 또 부동산 쪽으로 물리고 부동산에 물린 돈이 또 돈 버는 사람들은 또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차당 지금 주식시장에 뭐 고객 딱히 60조 정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돈이 넘쳐납니다.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 그만큼 넘쳐나고 그 IMF 때 제가 기억하로는 고객 예탁금이 98년도 예탁금이 한 2천억 정도 될 때 됐었어요. 그죠?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는 고객 예탁금이 한 10조 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60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10조 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몇 배가 늘어납니다. 우리 주식 주가가 오르니까 이래 됩니다. 개인들은 주식을 뭐 삼성전자가 뭐 5만 원 정도에서 하다가 8만 원대, 10만 원 부분까지 오르니까 팔고 나는 세력도 있을 거야. 아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뭐 삼성전자 보유하는 사람들은 돈 대체로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몇십억, 몇백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금들이 이익 실현하고 또 다른 종목 탐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신규로 또 들어온 뭐 시장에 유입된 돈도 많지만 유동성이 시장을 만드는 거죠.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한 70%, 나머지는 실적, 비전 장세죠. 실적 비전. 삼성바이오 지금 아직 수익이 엄청 많이 나는 회사 아니잖아요. 삼성바이오. 비전이 있는 회사니까 그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니까 막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고 이제 더 성장 가능성이 가시화되니까 또 더 오르고. 이미 검증되고 뭐 실적이 좋은 주식들은 큰 폭의 상승에 있는 게 잘 없었죠. 큰 폭의 상승은 연승의 힘으로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검증되고 뭐 실적이 꾸준히 좋았던 회사들은 많이 오르진 않죠. 5배, 1배 이렇게 오르진 않죠. 두세 배씩 오르고 그죠. 그러나 또 신규로 또 구조론화 때문에 더 혜택을 보고 이런 회사 그리고 또 뭐 실적이 가져야되는 이런 성장이 가져야되는 이런 회사들을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또 소행주들 위로 작전주가 많이 나왔고 그 이제 돈의 힘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자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옵션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차트만 보는 것보다 큰 시장의 어떤 어떤 방향성을 읽기 위해서는 그또 업종별 지수도 한 번씩 쭉 봅니다. 업종별 지수도 쭉 보고 시장의 주도 업종이 뭔지 그리고 또 다음 장의 말이 어느 것 쪽으로 업종이 튈 것인지 지수 차트를 보고 쭉 계속 보다 보면은 지수는 뭐 조정 주도도 크게 하락 조정이 안 나오겠다 뭐 이런 느낌을 계속 받게 되죠. 그런 느낌을 시장에서 얻습니다. 그 정확한 포인트를 잡는 것은 힘들지만은 그런 느낌은 그런 업종별 지수 조회하고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한 20개 정도는 쭉 훑어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쭉 매일 그렇게 한번 하다 보면은 뭐 시장의 어떤 뭐 방향성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되죠. 그거하고 옵션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전체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제가 제 개인적인 노하우니까 제 DDD를 만든 그 노하우니까 어떤 주제적인 내용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합산의 에너지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옵션의 방향은 상방이다. 전 흐름이 박스권이다. 50피프티 쪽으로 노는 왔다 갔다 하는 얘기죠. 40에서 6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완전히 솔리스냐 이런 합산의 에너지를 보죠. 그래서 외국인이 주도다, 뭐 기관이 주도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에너지 자체가 어느 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려 있는지 그걸 그 정도만 보고 그리고 이제 선물의 330T 맥점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상 그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노래 차트를 뭐 시간에 진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제는 시가가 바로 딱 시작되자마자 바로 매수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고서 수익 나는 거 읽질 안 하고 버티다가 시가 깨지 않는 한 홀딩합니다 해서 계속 홀딩했습니다. 홀딩 해가지고 1차 이 부분에서 청산합니다 했죠. 그래서 거의 1.2포인트 이상 수익 챙기는 흐름이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서 매수했습니다. 요 부분에서 매수했나? 요 부분 매수했죠. 매수해가지고 다시 또 1포인트 정도, 1포인트 정도, 이 부분에서 일단 틀었습니다. 1포인트 이상 주봉 매매 정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차트 단기 매매, 제가 차트는 뭐 저는 대체 좀 큰 흐름은 뭐 잘 잡습니다. 큰 흐름, 오늘 방향성이 8구 이상, 아침장 좀 지켜보면 바로 8알 이상 이렇게 잡는 편인데, 단기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잡고 어느 정도 입제하고 다음 신호 매도 신호 나오면은 뭐 단타로 좀 입제하기나 다시 또 매수만 본다면 큰 흐름이어서 이제 이게 2차 트렌드 이게 이제 이거 1차가 2차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색깔이 바탕색 이런 상태에서는 큰 흐름 상방이다. 계속 흐름 상. 매수만 공격하지 매수만 공격 매수만 공격하면 계속 이것도 뭐 0.5든 0. 뭐 0. 이상이든 뭐 이렇게 챙겨나가면서 올라탔을 때 매수만 공격하는 매수 공격만 매수 계속 매수 공격만 하면 됩니다. 언젠가는 큰 흐름이 바뀔 때가 있겠죠. 자, 이게 턱 내려가니 물론 인대에서 매수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끊겼으면 쭉 내려가지고 이제 이거 추세다면 이제 추세 매도로 하기고 이게 아직 살아있는 한은 연대에서 지선 또 매수하고 그러니까 단타로 접근하느냐 좀 한번 지내면 뭐 1포인트 이상씩 접근하느냐 2포인트 이상 접근하느냐 그거는 목표치를 잘 보고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제 방송을 참고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진입하면 되고 차트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큰 흐름 보고 진입해서 이 모임까지 청산하고 한번 먹었으면은 박스권이다 싶으면은 한번 매도 진입해가지고 한번 먹으면 쉬고 또 매수 조건 나오면 매수도 이렇게 하는 거죠. 추세로 터지는 건 아닌데 계속 영수주로 묻다 보면은 여기서 또 매도했는데 위로 매도를 쉰다. 요거는 큰 나가야 되잖아, 그죠? 완전히 이 라인에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특히 한번 시세가 크게 터지고 난 뒤에는 이 밑으로 바로 잘 안 와요. 여기에 지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지된다는 거죠. 한번 시세가 터지고 난 뒤에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반드시 틀어주고 여기를 빠져나가는지 지켜봅니다. 또 다른 자리 나오기 때문에 추세가 크게 터지고 난 뒤에서는 반드시 이 자리는 다 틀어주고 다시 또 반응 주고 이게 빠져나가는지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아니면 한번 매도해가지고 먹고 다시 매수 조건 나올 때 인데스 매수 들어가서 또 먹고 이러지 않는지. 안 그러면 여기서 먹었는 거 여기서 인데스 매도해가지고 버스별 매도해가지고 반응 줘버리면 매치가 커 나가야 되잖아. 이렇게 하시고 큰 흐름이 상방으로 크로스업 인데스 크로스업 되면은 가능한 매수 공격으로 붙는다. 매수 공격으로 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크로스 다운 됐을 때는 크로스 다운 되잖아. 이 크로스 그 밑으로 이 라인 밑에 있을 때는 가능한 매도 공격만 합니다. 매도 공격만. 내려다 치고 올리면 한두 뒤로 쭉 빠져나갔다가 다시 또 내려올 때 인데스 매도 공격. 계속 매도 공격만 해요. 계속 매도 공격. 그렇게 큰 흐름의 방향성을 보고 그렇게. 그러면 매수는 들어가더라도 짧게 묶고 빠져나온다. 추세가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적어도 하락이 깊을 때는 수렴을 만들어가지고 이거하고 이 라인하고 이 라인하고 수렴이 돼가지고 완전히 바뀌겠지. 이렇게 착 바로 달려올려가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수렴되고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충분히 재진입은 이런 게 만들어져가지고 5분 승리로 만들어지면서 이 만들어질 때 진입에도 넣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진입에도 넣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이 라인이 하방을 바뀌었을 때는 매도 공격만 하거나 매수 조건이 나왔더라도 짧게 묶고 0.3 정도만 나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나와서 기다립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야만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완전히 들어서 이렇게 이제 다시 또 휩써주고 올라탔을 때 인대수 진입에도 늦지 않죠. 새로운 오분스윙, 추세 라인하고 오분스윙하고 겹치는 이런 자리에서 해도 늦지 않죠. 그래도 또 수익이 이제 여수 입질 하더라도 요 라인에서 입질 하더라도 다시 또 재진입하면 다 탑니다. 채널선이 부딪히니까 매도 신호도 뜨고 들어가다가도 짧게 묻는 수밖에 없죠. 크로스 없다 상태에서.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타니까 매수로 공격.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은 내가 이 진입이 큰 흐름이 하방인데 매수는 단타라고 조건이 나오더라도 일시로 단타를 일단 접근하고 매도는 좀 길게 갈 것 같다. 또 매수로 크로스 앞에서는 매수 공격만 이 자리 부분에서 이제는 매수는 가능하면 본다. 조정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매도 나오더라도 패스하거나 짧게 묶거나 아니면 매수 조건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크로스 업 돼버리면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어떤 그래서 나머지 진입하고도 목표치 어디까지인지 끌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차트를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패스한다. 입질하고 또 진입권할 때 매수해서 입질하고 매수 주고 나와서 입질하고 이렇게 매도는 수익이 잘 나오잖아. 요 매도 신호 나오고 여기서 매도 신호 수익 나다가 잘못 튀어나오면 또 손절해야죠. 거의 입질하고 이제 놀다가 눈 밑에 빠지니까 매도 신호도 또 입질하고 매도는 크게 안 나오잖아. 다음날 돼버리니까 이 신호 보고 오버해 보면 바로 이런 갭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제가 과거에 많이 녹화를 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오늘 녹화한 거는 큰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매매 방법 이런 식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